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어제 시간에 권리의 변동 기억나시죠? 긴 시간 동안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 복습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주물과 종물. 민법 100조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뭘 위한 거냐면 100조가 종된 권리도 유추 적용되는 겁니다. 100조는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근데 권리가 아니죠. 물건과 권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00조를 유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물과 종물과에 대비해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조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유추 적용하니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자,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일단 아셔야 할 게 예를 들겠습니다. 배와 제가 한강에서 나룻배를 띄우고 노를 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노가 필요하겠죠. 자, 배와 노는 일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죠. 그 말 뜻은 각각에 대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배와 노, 보통의 교과서나 수험서에는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에서 출발되는 거냐면 배를 내가 나룻배를 사서 한강에서 활용할 생각이라면 노가 필수적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겁니다. 즉 배를 산다면 당연히 노도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래, 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가 필요하다. 그럼 배를 위해서 노는 제공되는 겁니다. 이게 주된 물건이다. 주물. 노는 배의 활용을 위해서 제공된 거다. 그래서 종물이라고 일단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면 주물인 이 배를 제가 산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저는 경험치가 있어서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노도 함께 사는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배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배를 파는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자, 배 사겠습니다. 좋아요. 계약서를 씁니다. 물론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목적물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배 플러스 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매 대금을 100만 원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툼의 소지는 명확하게 없겠죠. 배와 노가 합쳐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배를 사면 노도 함께 주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배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0만 원 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유자가 배를 줬어요. 소를 줬습니다. 근데 노가 안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찾아갔죠. 왜 노는 빠졌습니까? 아니 배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 사람이. 아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배를 움직이려면 노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로 갑론을박이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노를 산다는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배를 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겠죠. 배는 제가 한강에서 배를 띄워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룻배기 때문에 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통의 사람들은 배를 살 때 노도 함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별도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법원에서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냐면 권리 의무 관계다 하면 항상 근거를 찾는 겁니다. 어떠한 주장을 할 때 어떠한 권리를 바탕해서 행사하는 거고 상대방은 어떠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노를 가지려면 얘기를 하죠. 상식이다 그런 얘기 아니라 자, 민법 100조에 보면 주물의 종물은 주분의 처분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처분의 개념은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의 양도로. 제가 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배라고만 적었지만 당연히 이 주물에 대인 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종물이 노도 함께 매매의 목적이 대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계약에 배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100조에 따르면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도 계약 해석상 계약서 저기 보셨죠? 계약서는 딱 배라고 써 있지만 해석에 따르면 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0만 원에 배와 노를 저는 산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좋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 논의 전제가 또 출발점이 뭐냐면 만약에 노가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와 노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그 이론이 적용되려면 배와 노가 동일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즉 배의 소유자가 A여고 노도 A입니다. 그래야만이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 겁니다. 만약에 이 노가 B의 거라면 이러한 논리를 주장 못하고 노를 사고 싶으면 B를 찾아가 별도로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할 건 뭐냐면 주종물 이름은 종물 이론은 동일한 소유자를 전제로 한다. 다른 경우에는 아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주종물 이론입니다. 자, 동된 권리, 주된 권리, 유추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된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된 권리는 뭘 보냐면 지상권이에요. 기억할 게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 취득 기억나십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나 366조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권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게 이제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건물도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이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각각 별개로 봐요. 뭐라고요? 각각의 별개의 거로 봅니다. 이게 이제 법률상이나 강학상 개념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각각의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제 그런 지문이 기출도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잖아요. 아까처럼 이게 배, 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물건이 두 개구나. 독립된 부동산이 두 개구나. 따라서 토지의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고요.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독립된 물건을 본다. 이제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요건 좀 지울게요. 그 개념은 중요한 겁니다. 기출지문 기출된 적도 있고요. 어떤 거 표현하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에 부합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논란이 뭐냐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유자.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건물 소유자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을의 입장에서 건물 소유자인 을의 입장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리. 그러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토지 소유자인 갑의 승낙 없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권능이 뭐가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는데 뭘 못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수익도 못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면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 입장에서는 뭐냐면 방해를 제거하고 싶겠죠. 제거를 하고 싶겠죠. 그럼 제거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죠? 건물을 이제 토지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로? 건물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건물을 철거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건물 철거와 앤드 토지 인도겠죠. 이 토지 인도의 개념은 결국 건물을 철거해서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라는 표현이 세트로 이루어질 겁니다. 방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 건물이 없는 상태가 방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죠. 어떠한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생각한다고요. 소유자잖아요. 대지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자잖아요. 자기의 소유자의 소유권의 권능이 최소한 사용, 권능을 방해받고 있고 당연히 처분도 못하겠죠. 쉽지가 않겠죠. 그 정도는 이제 쉽게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법에 보니까 213조와 214조가 있습니다. 213조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방해를 제거하는 거고 214조는 점유이의 형태로 방해를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 딱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는 213조. 몇 조요? 213조.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 배웠을 때 등기부상 계약상 원인무효가 돼서 수강생 여러분의 권리 등기 취득이 효력이 없어서 수강생이 지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것 경우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의형상 등기부상 이제 소유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려면 그 없애는 것은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214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계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배울 것 때문에 소유자는 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213조의 기간에서 213조에 근거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럼 제거한다? 어떤 방법?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받는 거죠. 소유자 입장에서. 근거 조문은 213조다. 여기에 비교해서 등기 말소와 관련된 것은 214조와 관련된 거다. 소유자인 누가? 갑의 입장에서요. 이 213조, 214조는 누가 권리 주장할 수 있다면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더 중요한 쟁점을 볼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토지를 갑소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용익물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에요. 물권이죠. 지상권 어떻게 취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몇 조요? 187조에 따라서 취득합니다.
그 지상권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지상권과 임차권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출발점은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상권은 절대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토지가 소유자가 A, B, C 변동되는 동안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즉 대지를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절대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채권은 뭐였죠? 상대권이다. 상대가 정해졌다. 임차권은 그럼 누가 했을까요? 임차권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A,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A와 B와 C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한 뭐라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임차권을 가지고 A, B, C에게는 얘기를 못해요. 그게 상대권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항력의 문제가 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은 갑이 이걸 넘길 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지위승계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A, B, C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임차권을 가지고 A, B, C 임대 지인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A, B, C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대항력이에요. 원래는 원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즉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A, B, C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 사람들이 승계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지상권은 대항력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근데 임차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권을 가지고 A, B, C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대항력이에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물권은 하지만 채권입니다.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A, B, C에게 대해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문제는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니라 그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임차권에 대해서는 또 뭐 하겠냐면 임차권의 양도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보면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논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권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이런 얘기는 언급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설명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해서는 보통 사례로 안 나와요. 항상 지상권만 나옵니다. 사용할 권리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지만 임차권의 쟁점은 시험 문제 말기에 힘든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 양도나 전대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심화학습이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임차권은 시험에 나올 때 언급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상권. 그러면 자 주된 권리와 이제 종된 권리 나오죠. 그럼 주된 권리가 뭐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우고 여기 그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기 한쪽에다 다시 그려놓을게요. 갑,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을,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게 지상권이 있으면 플러스 지상권 이렇게 씁니다.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 그러면 주된 권리가 뭐고 여기서 종된 권리를 보겠습니다. 주된 권리는 바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겠죠. 건물 소유권이고요.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된 권리는 지상권입니다. 자,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을이에요. 지상권은요, 을이에요. 똑같이죠. 주물, 중물 나눴죠. 그리고 독립된 권리다. 지상권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양도성 있다고 했죠. 지상권은 별도로 양도 가능합니다. 즉,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도로 양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상권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식에 의하면 지상권이 없는 건물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고, 그 의미는 이 건물을 철거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상식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뭐도 넘겨준다? 지상권도 넘겨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건물을 넘겨준다 그 얘기만 기재되었더라도 뭐가 들어간다? 함께 간다?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물과 종물 이론을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항상 양도된 처분은 양도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양도입니다. 이전 등기할 때 방법을 있죠. 매매, 증여, 교환 계약 이런 걸 읽더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매매, 증여, 교환 계약에 따른 법률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하나 바꿔요. 또 하나 뭐였죠? 경매. 항상 양도할 때는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경매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 때는 뭘 생각한다? 186조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유시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매매겠죠, 보통은.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넘겼어요. 그럼 법률 행위를 통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물권 변동.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럼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된다? 병의 것이 되죠. 근데 논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즉 지상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것도 당연히 법률행위잖아요. 이 주된 권리가 법률행위면 이것도 종된 권리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주된 게 있으면 종된 관계 따라간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별도의 등기 없이, 별도의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별도의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주된 권리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된 것이고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종된 권리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등기가 있어야만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주된 거, 종된 거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경매예요. 근데 경매로 이 건물을 누가 취득했다? 병이 취득했어요. 경매로. 근데 경매에 따르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한 때요? 아니죠. 매각 대금을 전부 납입했을 때.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언제? 매각 대금을 전부 납입했을 때. 그럼 종된 권리는 어떻게 해요? 주된 권리가 경매로 취득해서 등기가 없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스타일을. 아시겠죠?
하나만 더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지상권이에요. 나중에 저당권 할 때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기하학에 뭐였죠? 저당권만 따로 양도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양도를 했게 되면 저당권은 따라간다. 그 개념 배웠죠. 수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쟁점 똑같아요. 그럼 채권 양도 계약 기억나십니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죠. 그럼 저당권 함께 따라온다고 했죠. 그 경우에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건지 결론은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